들려드릴 이 무서운 이야기는 한 제보자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은 금융회사 직원이었는데 주된 업무는 은행에 할부금을 내지 않은 고객들의 차를 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차를 뺏기지 않으려는 고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별의별 이상한 고객들을 만나는 등 온갖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이 끔찍한 일은 그가 스리사켓주에 있는 한 고객의 차를 압수하러 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소름 끼치는 일은 결국 집까지 따라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기에 앞서 부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약 2년 전 그가 한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당시 태국 북동부 지역의 우돈타니, 코랏 같은 여러 주를 돌며 고객들의 차량을 압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차를 압수하러 갈 때는 항상 친구 한 명과 동행했는데 회사가 그와 친구에게 고객의 차를 압수해서 코랏주에 있는 한 창고로 가져오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일은 회사에서 한 가지 업무를 맡겼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금융부서의 그 누구도 그 주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그와 그의 친구만이 지방 출장을 좋아했고 가까운 주라면 더더욱 환영했습니다. 회사는 그들에게 스리사켓주와 수린주에 있는 고객의 차량을 회수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스리사켓주로 향했습니다. 고객의 집 앞에 도착하니 고객은 차를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언쟁이 오갔고 그의 친구가 고객에게 다가가 차를 넘기지 않으면 법정 다툼으로 번져 시간과 벌금을 더 물게 될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고객은 마음이 약해져 그에게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고객의 차를 몰고 코랏의 창고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고객과 서류 정리를 마치고 차에 타려 할 때 고객이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두 사람 다 부적을 하나씩 찾네. 저주받을까봐 무서운가 보지? 그와 친구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고객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간은 저녁 6시쯤이었고 그들은 고객의 차를 창고에 가져다 놓기 위해 스리사켓주를 떠나 코랏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시코라풍 군을 지나는 길로 운전했습니다. 올 때는 차 한 대로 왔기 때문에 돌아갈 때는 그와 친구가 서로 차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에게서 압수한 차를 몰았고 친구는 그들이 타고 온 차를 몰며 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친구의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뒤따르던 그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마터면 막 압수한 고객의 차로 자기 차 뒷부분을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멈췄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후 그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야,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네 차 뒤를 박을 뻔했잖아.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야, 웬 흰옷 입은 남자가 갑자기 길을 건넜어. 키가 엄청 크더라. 그 순간 그는 친구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키 큰 남자가 길을 건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저녁이었고 지방의 하늘은 금세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있다 해도 1km에 하나씩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냥 가자. 귀신이 아닐 거야. 이 동네 사람이겠지. 길 건너는 게 익숙해서 그런가 보지. 신경 쓰지 말고 운전이나 계속하자. 그 후 친구는 다시 차를 몰았고 그도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린시를 통과하는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와 친구는 한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코랏까지 돌아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 어차피 불이람주를 지나가야 하니까 오늘 밤은 불이람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어때? 그 동네 호텔은 비싸지 않고 널렸잖아. 그렇게 그들은 저렴한 호텔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앱에서 적당한 곳을 찾았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기다.
가격도 싸고 방도 괜찮아 보여. 여기로 하자. 그렇게 예약을 하고 불이람에 도착하면 밤 8시나 9시는 될 것 같아서 늦게 체크인할 것 같다고 호텔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호텔과 통화를 끝낸 후 그들은 다시 차에 올라 수린시를 떠났습니다. 두 대의 차는 계속해서 서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가던 친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의 차를 추월해야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꿔 친구를 앞지른 후 원래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운전 위치가 바뀌어 그가 운전하는 고객의 차가 친구의 차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야가 더 잘 보여서 구글맵을 켜고 호텔로 가는 길을 안내하도록 설정한 뒤 친구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운전해 가던 중 얼마쯤 갔을 때 그는 흰 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오른쪽, 즉 반대편 차선에서 그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친구가 길을 건너는 남자를 봤다고 한 것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정말로 키가 크고 덩치 좋은 남자였고 반대편 차선에서 그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혹시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다면 왜 저를 따라와 괴롭히시는 겁니까? 저와 제 친구는 각자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을 모욕했거나 불쾌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후 그는 백미러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그 남자를 지나친 후에도 그가 여전히 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그가 운전해 지나가는 차를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불이람주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쯤이었습니다. 예약한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호텔 외관은 그리 새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호텔처럼 보였고 특별히 호화롭지도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차에서 짐을 내리기 전 그는 차를 세우고 친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까 길에서 봤다는 그 흰 옷 입은 남자 어떻게 된 거야? 친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운전하는데 갑자기 키 크고 덩치 좋은 흰 옷 입은 남자가 길을 휙 가로질러 뛰어들었어. 그때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분명히 쳤을 거야.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되물었습니다. 네가 본 그 남자 키 크고 덩치 좋고 흰 옷 입고 피부는 좀 검었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네가 어떻게 알아? 모르긴 뭘 몰라. 아까 운전할 때 나도 똑똑히 봤어. 길 건너편에서 차 세우라고 손짓하고 있더라고. 다행히 내가 빨리 지나쳤지. 지나가면서 만약 저희가 당신을 모욕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더는 안 따라올 거야.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안 따라오면 좋겠다. 만약 따라오면 어떡하지? 그는 속으로 친구에게 괜히 말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에이, 신경 쓰지 마. 그냥 떠돌이 귀신이겠지. 우린 우리 할 일 하고 각자 갈 길 가면 그쪽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친구는 조금 진정된 듯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약간 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차에서 짐을 내리고 호텔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운 뒤 카운터로 체크인하러 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텔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 무섭지도 않았고 그날 밤 투숙객도 여러 명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담배를 다 피우고 가방을 들고 호텔로 들어가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방까지 안내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단지 손님방은 3층입니다.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방 번호는 이거예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이 왜 방까지 안내해주지 않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직원이 방까지 안내하며 키카드 사용법이나 열쇠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말입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안 데려다주면 우리끼리 가면 되지.
뭘 무서워해. 계단 몇 개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 후 그는 직원에게서 열쇠를 받아들고 둘이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 3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올라서자 그들은 마치 귀신 들린 호텔에 온 것 같았습니다. 복도불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깜빡거렸습니다. 둘이 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상태도 귀신 들린 호텔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낡은 에어컨 하나, 아주 오래된 TV, 그리고 더블 베드가 있었습니다. 둘 다 남자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누울 수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후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낮에 보았던 그 흰옷 입은 남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불을 끌어가려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오늘 밤은 불 켜고 자면 안 될까? 나 무서워. 그는 너 진짜 겁쟁이구나. 알았어, 불 켜고 자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방을 환하게 밝히고 잠을 잤습니다. 얼마쯤 잤을까? 친구가 그가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 호텔 들어올 때 뭐 못 봤어? 그가 아니, 못 봤는데. 뭐 봤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난 봤어. 흰옷 입은 남자가 네가 몰고 온 그 픽업 트럭 뒤 칸에 앉아있더라. 네가 운전한 그 고객차 말이야. 트럭 뒤에 딱 앉아있었어. 그는 화가 나서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뭘 봤으면 왜 나한테 말해서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 뭘 보든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해. 친구는 그가 겁먹은 것을 보고 만족한 듯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야, 트럭 뒤에 앉아있던 사람 말이야. 농담이야. 그런 거 없어. 늦었으니 어서 자고 내일 일이나 하자. 그는 친구에게 장난칠 게 따로 있지 무슨 그런 농담을 하냐며 투덜거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핸드폰을 보니 시간은 자정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나오는데 방 밖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투숙객이겠거니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금 방에 돌아온 사람들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새벽 1시가 다 되어갈 무렵 그는 잠결에 퀴퀴한 냄새를 맡고 누군가 방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걸까? 그는 일어나서 확인해 보기로 결심하고 문에 달린 외시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흰옷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나이든 남자였으며 그를 향한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외시경에 눈을 갖다 대자마자 그 늙은 남자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 순간 그 늙은 남자가 몸을 돌려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비명 소리에 친구가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흰 옷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있었어. 친구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는 왼쪽과 오른쪽을 둘러보고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야, 헛것 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서 가서 자자. 그는 아니야, 진짜 봤어. 문 외시경으로 똑똑히 봤다고. 정말 우리 방문 앞에 서 있었어. 우리가 압수한 그 차를 따라온 걸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친구는 됐어. 가서 자. 헛것 본 거야. 피곤해서 그래. 어서 자.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흰 옷을 입은 늙은 남자가 따라왔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친구는 아주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서둘러 씻고
옷을 입고 체크아웃하러 내려갔습니다. 호텔을 떠나기 전 그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어젯밤에 저희랑 같은 층에 묵은 사람이 있었나요? 밤늦게 복도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3층에는 손님방 하나뿐이었어요. 1층과 2층은 만실이라서 손님들을 3층으로 안내해드렸거든요. 3층엔 손님들 방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는 복도에서 들렸던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체크아웃을 마치고 코라스에 있는 창고로 차를 가져다 주러 출발하기 전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차 갖다 놓고 나서 우리 절에 가서 공양이나 할까? 우리가 만난 그 흰 옷 입은 남자가 어쩌면 공덕을 바라는 걸지도 모르잖아. 그는 친구에게 그래, 일 끝나고 공양하러 가자 라고 동의했습니다. 차로 걸어가면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고객 차를 몰게. 넌 내 차 몰아. 그는 괜찮겠어? 그냥 내가 고객 차 계속 몰아도 되는데 라고 했지만 친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네가 저 차를 모는 게 좋겠어. 내가 고객 차를 몰게. 어쩌면 내가 이 차를 몰면 그 흰옷 입은 귀신을 안 만날지도 모르잖아. 그 순간 그들은 열쇠를 교환했습니다. 친구가 막 압수한 픽업 트럭을 몰게 되었고 그는 친구가 몰고 왔던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을 떠난 지 약 30분 후 그들은 차를 창고에 넣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앞서가고 그가 뒤를 따랐습니다. 한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길은 평범한 직선 도로였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나란히 운전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친구의 차가 무언가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길가로 벗어나 그대로 나무와 충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꽤 큰 사고였습니다. 친구의 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지만 친구는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었지만 괜찮아, 나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부러진 것 같았고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내부 장기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차를 따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본 친구의 모습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수많은 호스가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친구의 모습을 보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조대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그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그에게 다친 사람의 가족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요, 다친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조대원이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말하기를 사고가 나기 직전에 길을 가로질러 뛰어드는 한 남자를 피하려다 핸들을 꺾어서 차가 중심을 잃고 길가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구조대원에게 물었습니다. 형, 설마 제 친구가 피하려던 사람이 흰옷 입고 덩치 크고 나이 든 남자였다고 하던가요? 구조대원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동생, 어떻게 알았어? 네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 흰 옷 입은 노인이었고 얼굴이 아주 화가 나 보였다고. 핸들을 꺾다가 중심을 잃고 길가로 미끄러졌대. 너희들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에게 자신들의 직업이 고객의 차를 압수하는 것이며 스리사켓주에 사는 한 고객의 차를 압수해오는 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몰다가 사고 난 차가 바로 그 차라고 말입니다. 구조대원은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너희들 단단히 잘못 걸린 것 같구나. 이 일 끝나면 가서 그를 위해 공양이라도 드려. 일이 아주 심각한 것 같아. 그 후 그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달려나와 친구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며
제가 친구입니다. 같이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친구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이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한동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는 것뿐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친구를 잃은 후 그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친구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의 친구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차를 압수당했던 그 고객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길 위에서 무언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이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